오늘은 나사의 달과 화성 탐사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땐 훌륭한 작품은 어떨까요? 어떤 주제가 있고 주제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 다 연결됐을 때 훌륭한 작품이 되죠. 나사의 화성 탐사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마치 큰 작품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하는데 여러분을 나사 과학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0. 나사가 화성에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생명체가 있는가? 두 번째는 화성의 기후, 화성의 지질적인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은 화성이 옛날에는 저희 지구와처럼 생명이 가능했던 환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38억 년 전에. 근데 갑자기 죽음의 행성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하고 다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저희 형제예요. 화성이 왜 그랬나 하면 저희는 저희 지구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화성이 상당히 우리의 지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는 인간 탐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생명체를 찾고 있었는가 과연 그 다음에 환경을 이해하고 인간 탐사를 준비한다.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제 강의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몇백 페이지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방법론이 있어요. 나사는 방법론인데 제가 한번 잘 정리해봤는데 여러 가지 탐사 방법인데 이 6가지로 제가 생각에 정리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이 파란 거, 이 왼 위쪽에 있는 파란 거 있죠? 이쪽은 flyby라는 게 있어요. flyby는 장거리 뛸 때 그냥 여러분 그 KTX 타면 막 지나가잖아요. 여러 억전. 그럴 때 빨리 갈 때 그냥 슉슉 지나가는 걸 flyby고요. 저 위에 편의 오른편은 orbiter, 궤도 진입은 그 두 가지 방법이고요. 그다음 밑에 거, 이 밑에 거는 이제 랜더, 착륙한 거죠. 그 한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거는 로버. 로버는 랜더보다 왜 좋을까요?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여러 가지 탐사를 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후 50년 나사가 어딜 가든 향후 나사의 핵심 과제는 바로 중요한 겁니다. 샘플 리턴입니다. 지구의 표본 귀환입니다. 이것이 나사가 화성을 가던 목성의 달 유로파를 가던 화성의 그 토성의 달 타이탄을 가든 우리는 표본을 뜯어올 겁니다. 그것이 나사가 향후 50년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까지 이루어질 나사의 탐사로 차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백년을. 그 다음에 결국적으로는 뭐를 준비하는 거죠? 저 화살표 가리킨 게 뭐죠? 그렇죠. 모든 거의 환경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인간을 보낼 것을 나사는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접근 방법이에요. 아까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그 네 가지를 답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화성 가는데 며칠 걸려? 자, 우리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제가 질문해 볼게요. 며칠 걸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만약에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가겠죠? 너 서서히 던지면 서서히 가겠죠?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구에서 얼마나 빨리 추진체 써서 던지냐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빠를 때는 뭐 128일도 걸렸고 늦을 때는 331일도 걸렸고 그랬거든요. 근데 평균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6개월 정도. 그래서 며칠 걸린다? 그거는 사실 좋은 질문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나 initial velocities, 초속력이 얼마나 빠른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가 안쪽이고요. 밖에가 화성인데 이 궤도를 따라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얼마나 갔냐? 이렇게 많이 갔어요. 화성에. 그 1964년부터 여기도 많은 어머니 아버님보다도 더 나이가 든 미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이렇게 화성에. 한국에서는 아직 안 보내고 우리 친구가 이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를 화성 탐사를 준비해야 될 과학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숙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갔고 과연 이게 다 성공적이었을까? 자, 성적표 공개합니다. 성적표. 각 국가별 성적표. 성적표 여기 있습니다. 이 성적표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 적색은 구소련입니다. 구소련이고 파란색은 나사고요. 나사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성공을 많이 했나요? 그게 나사고 빨간색은 러시아입니다. 거의. 그때도 화성은 바로 냉전의 그 경쟁 체제의 달과 그다음 미션이었어요. 여기서 완전 나사가 이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수학에 차였던 것 같아요. 수학. 예, 수학. 이 궤도라든지 착륙 계산에서 구소련이 나사한테 밀렸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수학자로서 봤을 때 결국 수학 차이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사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면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왜 제일 어려운 거냐면 최근에 2016년에 러시아하고 유로피언 스페이스 센터가 또 갔는데 또 실패했어요. 착륙을. 제일 어려운 게 바로 EDL이라는 겁니다. EDL은 뭐냐면 entry, 그다음 뭘까요? entry는 진입이죠. 진입해서 descend는 뭐냐면 하강, 랜딩은 착륙인데 거리가 빛이 이 시그널이요. 이게 우리 전화 걸고 그러면 그 시그널의 빛의 속력과 거치 비슷해요. 보통 이제 평균 13분 정도 걸리거든요. 자, 이거는 어머니들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번 느껴질까요? 이 기계들은 나사 과학자들의 어린 아이예요. 3살짜리 아이와 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 착륙하는데 7분 걸리거든요. 7분. 근데 시그널 받는데 13분 걸려요. 이건 뭐와 마찬가지냐면 착륙하는 중에 나사 과학자의 심정은 어떤 거냐면 꼬마의 3살짜리를 강변에다 7분 동안 방치해두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눈물 나죠. 그래서 바로 나사 과학자의 착륙했을 때 막 껴안고 막 그러는 게 우리 아이가 산 거예요. 얘네가 7분 동안 항할 때 몰라요.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근데 딱 나중에 시그널이 딱딱딱 오면 살았다 하고 막 너무 울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13분 뒤에나 알게 되니까. 그런 이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되시고요. 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그만 기계들은 Pathfinder Superior Opportunity는 풍선으로 내렸는데 기계가 지금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저 큰 기계가 이제 Curiosity죠. 저 기계는 무게 한 900kg 정도 돼요. 자동차 미니 쿠퍼 사이즈 정도인데 이거는 풍선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나사는 새로운 걸 도전함으로써 스카이 크넬이라는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함으로써 풍선으로 안 되니까 새로운 내린다든지 이 바로 항상 도전을 하다 보니까 필연에 의해서 기술적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게 나사 스타일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과학계 세계를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나사인데 인공위성이 이거를 하나 찍었어요. 같은 것만 정지 사진을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복합한 거거든요. 자, 뭐가 흐르고 있죠? 같은 거. 이게 뭘까요? 흙? 아니면 모래? 혹은 물? 이거는 이 줄은 이 recurring slope linear에서 계절별로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해요. 어떤 힘이 이런 줄무늬를 만들까요? 근데 계절별로 없어졌다 나타났다 해요. 이런 줄 모양의 모래 속에서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에 물인 것 같아요. 물론 모래 같은 것도 있겠지만 힘이겠지만 이런 모양을 계속 만들어서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면 사막지대니까 이게 애들 그 놀면 떼국물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 모양이 쫙 나오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전 보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화성이나 다른 행성을 이해하려면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면 많이 이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우리는 더 한번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이 왼쪽은 화성, 이쪽은 지구입니다. 이걸 보면 이 동그란 것도 이게 뭐죠? 이거 자갈 같은 거죠? 지구에서 어떤 환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바다 혹은 강, 계곡. 자, 물건이 돌이 이렇게 문퉁 부드럽다면 어떤 힘이 외부의 힘에서 마찰해서 그렇게 됐겠죠? 어떤 힘이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까요? 보통 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2012년 마스 그 Curiosity 로버가 2.4니까 한 2조 8천억 정도 되겠네요. 지금 가고 있는 기계가. 그 기계가 찾은 가장 훌륭한 작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임 사이언티스트가 항상 자랑하는 게 이거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분께서.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확신을 갖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먼지를 치운 게 아니에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흐르는 물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지구에서 물이 있는 흐르는 얼음 상태가 아닌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면 생명이 거의 많죠. 극한 상황에서도요. 여긴 지구예요. 내가 생각하면 여기가 더 지구 같은 것 같아. 이게 지구인데. 그 다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친구가 이렇게 방귀 끼면 어떤 냄새 나요? 냄새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그 왜 그래요? 왜 냄새 날까? 많은 경우 메탄이 있어서. 그래서 지구상에서 대부분의 메탄은 어떤 생명체가 뭐 소들이란지 그런 거에서 많이 나오죠.
놀라운 건 유럽의 이 가스 오비라고 2016년에 보낸 기계가 보니까 이 메탄의 레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요. 계절별로. 그건 뭘까요? 어디선가 계속 공급처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조그만 미세 생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돌에서도 화학장애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되죠. 아직 찾지 못했지만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나사의 결론은 과거에는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성은. 자, 이것은 이제 2018년 더 화성을 이야기해서 인사이드 랜더가 갔죠. 2018년에 도착했고요. 작년에 이맘때.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내년에 그 큐라스의 쌍둥이 동생이에요. 저번에 가보니까 벌써 이 판은 벌써 두 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미리 제작해서 한 코너에 있더라고요. 그 이거는 작년에 제가 갔을 때 나사 갔을 때 벌써 이거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착륙선 제작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겠죠. 이 기계가 이제 이만해요. 이만한데 얘는 태양열은 안 돼요. 조그만 애들은 태양열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안 되고 아시다시피 등치가 상당히 크죠. 얘는 여러분 지금 추울 때 지금 좀 날씨가 따뜻한데 추울 때 여기 뭐 넣고 다니죠. 뜨겁게 하는 거. 그렇죠. 핫패드. 얘도 핫패드 필요해요. 근데 이거 원자력 핫패드예요. 얘는. 플루토늄 238. 플루토늄 238이 핫패드 좀 서서히 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얘도 핫패드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 얼어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되게 극소수의 우리가 이제 핵 발전소를 돌리고 그런 다음에 소액수만 나가지고 나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탐사하고 싶은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화학에 관심 있으면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이거의 새로운 에너지원을 누군가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어린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힘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찾아주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결국 이제 화성 탐사의 목적은 이 마스 22의 목적은 과연 화성이 생명체 거주 가능한 환경이었는가. 그다음 바이오 시그니처는 뭐냐면 화석 같은 거 그런 거 유기물들 있는지 찾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아까 50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샘플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구로. 그래서 일단은 이런 깡통에다 담아놓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음 미션이 갖고 지구로 귀환할 거예요. 왜냐? 그 흙이 토양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과학적인 사실도 하고 잘 이해하면서 인간 탐사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준비해가는 거예요. 인간 탐사를. 우리는. 지금 나사에서 오라이언 스페이스 런칭 시스템은 이거 상당히 비싼 기계예요. 거의 1조 이상씩 매년 쓰고 있어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2017년 그 우주인들이에요. 주목할 분은 여기 한 분 여기 옆에 동양인 한 분 보이시나요? 동양인? 이분 이름이 자니 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자원 입대했어요. 해군 특공대 네이비실이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대학교를 갔어요. 가서 뭐를 공부했을까? 뭐를 전공했을까요? 하나, 둘, 셋. 지질? 또 뭐 공부했을까요? 화학? 제가 뭐 가르치죠? 수학. 오케이, 수학 공부하셨어요. 수학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원을 하버드라는 대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뽑혔고 우리가 제 꿈이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화성에는 우리 한인이길 바라는 꿈인데 만약에 우리가 한 4명 정도 보낸다면 아직 몇 명 볼지 모르겠지만 그중 한 명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의사여야 되겠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제 이 화성의 인간 이주를 이제 생각하고 계신데 제 사무실 한 1.5km 떨어졌어요. 스페이스X. 그리고 스페이스X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제가 몇 달 전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이제 친구가 거기 스페이스X 일하는 분이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화성 인간 이주를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전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확신해.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X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우주 항공 사업을 키움으로써 다른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 거기 80개 정도의 수주를 받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거. 일론 머스크의 그 회사의 그 스페이스X에 가면은 실물 기계 저 빨간 저 뒤에 계신 분 이름 뭐죠, 여러분? 하나, 둘, 셋. 이분 누굴까요? 아이언맨 동상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철학, 어떤 상상의 세계와 현실과의 벽을 줄이려는 그들의 모습. 그 상당히 많이
상당히 전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것이 상당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왜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탔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비행기 탔는데 승객이 여러분뿐이 없어요. 그리고 간 다음에 그 비행기를 버려요. 그러면 누가 돈을 다 지불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비행기표 만약에 제주도 가는데 한 얼마 내야 될까요? 한 뭐 몇백억 내야겠죠. 과거엔 그랬던 거예요. 우주한 다음에 우주선 다 버렸어요. 이제는 재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거의 80% 하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는 게 경제적으로 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분 아시죠? 이분도 질서라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또 어디다 투자하고 있냐면 핵융합에 투자하고 있어요. 핵융합에. 뭐냐면 결국 우리가 화성이나 달이나 갈 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런 데다 큰 돈을 아마 제프 베조가 올해도 아마 전 세계 1위일 확률이 높죠? 그렇죠? 작년에 1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이 돈을 투자한다? 그거는 그 시대는 온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게 아마 우리 캠핑 갈 때 텐트하고 비슷할 거예요. 무게가 저것마저도 5천만 원인데 한 100, 230kg 하는데 달이나 화성 가면 얼마나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캠핑처럼 이런 그 펴졌다 하는 그런 게 아마 우리의 그 주거가 될 것 같아요. 비용 때문에 가볍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노력들이 우리 인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구는 우리 인류의 요람이다. 하지만 우리 인류가 계속 그 요람에 계속 영원히 머물러야 될까? 이걸 어떤 분이 말씀하면 콘스탄틴 칠라스키라고 이분은 러시아의 그 로켓의 아버지일 거예요 아마. 이분이 1925년대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분의 말씀이 참 감동인데 우리가 인류학을 보면 20만 년 전 인류가 아프리카에 대륙했다 전 세계에 퍼졌다는 게 이제 Out of Africa Theory죠. 이게 인문학에서 받아들인 건데 2019년 오늘날 저는 우리 후손들이 만년, 10만 년, 100만 년 뒤에 우리를 위대한 선조로 기억하거나 생각합니다. 아마 말할 거예요. 10만 년 뒤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님들 2019년 살던 조상님들이 드디어 굳이 지구에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끼시고 나가셨어. 그럼 아이들이 막 웃을 거야. 하하 그러셨구나. 되게 원시적이다. 그러면서 막 웃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로스앤젤레스 전에는 한 12,000년 전 이 큰 동물이 뛰어다녔어요. 이 동물 이름이 뭐죠? 예, 맘모스가 있는데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유전지대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빠져가지고 원상으로 보존된 거예요. 그래서 LA 가시면 탈 박물관에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묻고 싶어요. 이 선조가요, 과연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비행기, 그 다음에 막 빠른 자동차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 상상 못했을 거예요. 12,000년 선조는. 근데 바로 그곳에 지금 세계 탐사를 이끄는 JPL이나 스페이스X는 이런 곳이 다 그게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12,019년. 여러분 과연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웜홀이나 그런 거 이게 말이 돼. 그렇게 말하시겠죠. 그 다음에 퀀텀 립이란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아마 그 당시엔 만년대는 현 시대에 있겠죠. 그걸 가늠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 주장은 이겁니다. 제 느낌은 일단은 화성을 가자는 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선조들이요, 저희들에게 불 쓰는 법, 도구 쓰는 법 해서 그것이 발전돼서 우리는 이런 문명 사회를 이뤘죠. 일단 나갑시다. 제 말은 나가면 우리 후손들은 몇만 년 뒤에 990광년 떨어진 이 엑소플래너 케플러 60위와 같은 새로운 보금자리에 갈 수 있는 기초가 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인류 후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주 탐사 왜 하나 할 때 이 스티븐 하킹 교수님께서 2015년 뉴 호라이즌이 플루토를 지나갈 때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탐사할까?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알고 싶으니까. 가장 멋진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